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세계 경제가 새해 초부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심한 변동 장세를 연출하기 시작했다. 이 내용은 1년 전 1월에 쓰여진 한 기사의 첫 구절입니다. 엊그제 나온 기사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요즘 상황과는 아주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3월 위기설까지 나오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을 걱정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소폭의 반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저유가 문제나 중국 경기 둔화 같은 요인들이 칵테일 위기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3월 위기설만이 아니죠. 거의 다달이 위기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내용 여러분과 함께 집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나리 캐스터가 준비한 내용을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3월 위기설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정리해봤습니다. 빅나리 캐스터 나와주십시오.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위기설이 터지고 있죠. 이번엔 3월 위기설입니다. 3월 위기설의 진앙지는 먼저 저유가 문제인데요.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30달러를 밑도는 가격으로 산유국에는 곤욕스러운 수준입니다. 요 며칠 살짝 반등세를 보였지만 반등세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불투명하다는 진단입니다. 오는 20일에 예정된 산유국 회의에서 산유량 동결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 여부에 따라 유가 불안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실물 경기 둔화도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최근 제조업 경기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죠. 미국의 지난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49.5를 기록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회한 결과지만 경기 확대를 뜻하는 50선을 넘지 못하면서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PMI는 1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자, 중국 경기의 둔화도 세계 경제의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세계 경제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지난 1월에는 49를 기록했습니다. 3월부터 열리고 있는 중국 양회에서 과연 경기 부양책으로 무엇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난 12월 말 해도 3월에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됐지만 지금 시장의 진단은 불투명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역시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돌고 있는 요즘입니다. 과연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위기의 상시화 시대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경제, 오늘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빅나리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이제 3월 위기설의 실체,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는데요.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홍기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자, 잠깐 3월 위기설 정리를 해봤는데요. 설이 시장을 잡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잊을만 하면 위기설 터져 나오는데 이번엔 또 3월 위기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특히 1월 초부터 해서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그 변동성이 확대된 게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마침 그 지표를 몇 가지 찾아봤더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알다시피 특히 그 하락폭이 커서 주가가 연초 대비 지금 한 20% 정도.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또 보면은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거의 한 1.5% 정도 빠진데 그쳤고. 보합세네요. 네. 영국이나 한국은 거의 이제 연초 수준을 회복을 했고. 프랑스, 독일도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한 가지 그림만은 아닌 게 아닌가. 중국은 굉장히 하락세가 두드러지지만 전 세계로 봐서 이게 위기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OECD의 경기 선행지수라고 이제 경기의 움직임을 미리 반영하는 지표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걸 보더라도 중국은 이제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미국도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유로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기설이라고 하기까지는 그 정도의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1, 2월 달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대단히 불안했다가 막상 3월 위기설에 3월 들어서다 보니까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또 환율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3월 위기설이 다소 좀 무색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분위기는 결국은 정책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양회라든지 또는 미국과 일본, 유로존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내놓을 어떤 통화 완화 방안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 막상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대책들이 나오면 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3월 위기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게 결국은 저유가라든지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 둔화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일 텐데 이런 변수들이 뭐 완전히 지금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큰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당분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은 여전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두 분 다 3월 위기설은 아니더라도 당분간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불확실성은 높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 중에 가장 큰 요인 2개, 중국 경기하고 이제 유가 하락을 짚어주셨는데 유가 하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유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이제 가격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산유량을 일단 봤더니 우리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전반적인 수요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산유량은 그렇게 증가율이 뭐 줄지를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고. 네, 그렇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겠군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생산이 이제 비탄력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이제 특히 뭐 이제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미국을 중심으로 셰일 오일 같은 새로운 원유 소스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실제로 미국이 이제 굉장히 세계 산유량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까지 확대가 되고 지금은 거의 세계 가장 큰 산유 국가 중에 하나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발생한 것 같고요. 이제 근데 이렇게 셰일 오일이 개발된 배경에는 이제 고유가가 있었죠.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높은 오일 가격 때문에 채산성이 낮던 셰일까지 이제 개발이 되어서 공급이 늘게 되었는데 지금처럼 낮은 유가가 지속이 되면 상당수의 생산자들이 이제 디폴트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디폴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긴 할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브레이크 이븐 가격이 뭐 점점 낮아지고 기술 개발 때문에 뭐 45불이라는 얘기도 있고 50불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가격이 또 고까지 회복이 되면 다시 생산이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르더라도 많이는 오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저유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유가로는 셰일가스 생산업체들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페크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이 먼저 무너지느냐, 셰일가스 생산하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업체가 먼저 무너지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은 이게 환율하고 유가는 올라도 걱정이고 내려도 걱정이고,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은 유가가 내리면 오히려 우리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유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세계 경제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이유로 해서 악영향을 미치는지 좀 풀어주시죠. 보통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산유국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됩니다. 이미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나라는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또 러시아는 마이너스 성장을 거의 2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산유국보다는 아무래도 원유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가 많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면서 세계 경제에는 플러스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게 그동안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 상황을 보면 유가가 떨어지면서 세계 경제 불안이 커지고 또 유가하고 주가가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예. 그런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최근에 유가 하락의 원인 자체가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든 데 일단 원인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세계 경제 구조나 환경이 과거와 좀 달라진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국도 과거에는 원유 수입국이었는데 셰일 오일 생산이 늘면서 유가가 떨어지면 그 에너지 셰일 오일 업체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오히려 경제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또 원유를 주로 수입하는 지역이 아시아하고 좀 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현재 디플레가 우려될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져도 그게 소비라든지 투자를 자극하는 효과가 별반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이 최근 유가 하락이 오히려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저유가가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면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출에 의존하고는 우리 경제 구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산유국 대상 수출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유입된 산유국들의 자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그쪽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제일 유가 하락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뭐 자세한 통계를 안 가지고 계셔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유가 하락 시에 겪을 수 있는 충격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금융시장 불안도 있겠지만 일단 중동에 우리가 수출을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유가 하락으로 해서 중동 국가들의 이제 그 재정이 악화가 되면은 우리가 그쪽에 수출이나 건설 수주 같은 게 하락할 생각할 수가 있고 최근에 또 실제로 그 산유국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디플레이션의 한 요인으로서 지금 유가 하락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이 가지는 폐해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냐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당연히 있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실질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고 실질 임금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부채의 실질 부담이 올라갈 수가 있고 물가가 하락할 때는 모든 게 이제 명목이 고정되어 있으면 실질 값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업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가 하락이 국제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유가 하락되면서 관련되는 투자 상품 손실도 최근 엄청난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하나 기록을 갖고 있는데 60에서 70% 손실률을 기록한 상품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원유 비롯해서 그 원자재 투자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DLS라고 해서 파생결합 증권, ELS하고 비슷하게 기초 자산 가격이 일정 폭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 대비로 보면 지금 원유 가격이 거의 70%가량 폭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그 유가의 기초한 그 파생결합 증권의 경우는 손실 구간에 이제 진입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원금이 기초자산, 그러니까 원유 가격 떨어진 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상품도 이제 많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해서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되는 그런 물량이 거의 한 6천억 원 가량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그 손실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저래 유가 하락은 우리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앞서서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불안 요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중국 경제인데 지금 글로벌 위기 주범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경기 둔화를 손꼽고 있고요. 중국 경제의 경착륙 혹은 연착륙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어디 회의를 가면 항상 중국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예. 이제 글로벌하게 볼 때는 사실 그 2014년하고 15년을 비교해 보면 예. 중국 GDP 성장률이 7.3, 6.9% 이렇게 약간 하락을 했고요. 예. 전 세계 GDP 성장률은 2.6에서 2.4%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근데 네. 중국의 비중이 이제 전 세계 한 15% 정도 되니까 그 0.1을 곱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성장률을 대입을 해보면 예. 사실 그 세계 성장률 하락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블랑샤드나 크루그만 같은 이제 이런 분들도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은 예. 너무 과장된 시각이 아닌가 그런 예.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지금은 좀 과장돼서 중국이 지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한국 경우에는 이제 물론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예. 한국이 아시다시피 중국의 첫 번째 그 수입 대상국이고 예. 또 수출에서 한국의 수출에 있어서도 중국이 차지하는 게 26% 정도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한국도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를 보더라도 상관관계가 막 0.75 정도 예. 굉장히 높네요. 값이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지금 워낙 그 강하게 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단기적으로 경착륙은 당장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급 준비율이 최근에 이제 인하가 됐었고요. 예. 뭐 정책 금리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예.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또 최근에 위안화 평가 절하도 있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정부의 그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서 재정이나 통화 정책에 실탄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예. 네. 그 이제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번에도 이제 양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예. 본격적인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에 시장은 좀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최근 와서 뭐 이제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위안화 평가를 절하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증시 폭락을 겪으면서 중국 내의 자본이 외부로 많이 유출된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중국 경제의 또 하나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국에서 자본이 유출되고 있는 게 사실은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중국 증시나 채권 시장에 투자한 자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예. 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게 그 외국에서 차입한 자금들이 이제 회수되는 예. 그런 게 있고 또 중국 내국인이 해외 투자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으면서 이제 빠져나가는 사실 그런 부분이 더 우려스러운 것인데 그런 보통 오차미 누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유출되는 규모도 상당한 규모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연간 매년 경상수지가 거의 한 3천억 달러 이상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 외환보유액 수준이 거의 한 3조 2천억 달러였기 때문에 가장 최고치가 거의 4조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치 대비로 거의 한 8천억 달러 정도 외환보유액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자본 유출의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자본 유출에 따른 위안화 그 절하 압력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그 외환시장 개입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그만큼 빠르게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안화율이 조금 안정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조금 진정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유치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뭐 향후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또 중국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또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본 유출 우려는 뭐 앞으로도 좀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 중국 내 자본이 이제 유출되게 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그러니까 자본 유출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습니다. 근데 1년 사이에 거의 1조 가까이 8천억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유출이 된 것이죠. 그런 유출이 발생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로는 아마도
이제 위안화의 추가 그 가치 하락에 대한 예상 때문에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미리 갚자 혹은 외국 통화로 갈아타자라는 인식 때문에 그럴 텐데,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환율을 묶어놓고 있다 보니까 유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시장에 기대하는 것만큼 절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라는 그 큰 금액이지만 뭐 단기간에 고갈될 수도 있는 극단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의 기대와 맞지 않는 환율을 억지로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본 유출이 이루어질 경우 뭐 외환 위기가 발생하게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자본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생각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속되는 중국 내 자본 유출은 뭐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5일 개막하는 전인대 중국 양회 어떤 부양책이 나올지 아까 교수님께서는 뭐 지금까지 나온 부양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하셨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비슷한 그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국 정책 당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안정 성장, 중국 정책 당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6% 성장을 달성하는 그러니까 경착륙을 방지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그 중국 경제가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질적인 그 구조 개선이 동시에 병행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둘 다 병행하기가 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성장세가 급락할 것 같으면 통화 완화라든지 또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좀 경기 부양 정책을 취하면서도 또 국유기업 개혁이라든지 과잉설비 해소, 부실기업 정리 그런 등의 구조 개혁 노력을 병행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참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이제 우리가 관심이 가질 수 있는 것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어느 정도 둘 것이냐, 교수님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 미디어에 나오는 수치로는 보통 뭐 6.5에서 7% 정도를 중국이 제시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높다면 높은 수치고 중국의 과거 성적에 비교하면 뭐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높은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국 정부가 판단하기에도 그 부작용이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도 그 비교적 적절하게 낮은 수준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장률 목표치를 너무 높게 제시를 하다 보면은 뭐 그만큼 부양책도 많이 인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누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 조정의 여지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수준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좀 약간 낮추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치를 한번 전망해 봤는데요. 지금 시각이 1시 22분 5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일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에서는 0.07%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1956.85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도 0.66%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673.45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인 삼성전자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하루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16%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갤럭시 S7과 S7
엣지가 오늘부터 예약 가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는 122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 흐름을 보였던 한국전력은 이거래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0.85% 하락을 보이면서 5만 8천 원까지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위인 현대사도 이거래 연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죠. 현재는 1.36% 하락을 보이면서 14만 5,500원의 거래를, 삼성물산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0.39%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위인 셀트리온이 오늘 1%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0만 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2위인 카카오는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상승세를 지속 보이고 있는데요. 2.07% 상승을 보이면서 10만 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연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서와 CJENM은 0.4%와 0.5%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 5위인 메디톡스는 1.78%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45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밀가루 치킨으로 세상이 어지러울 때 치킨 강국을 평정할 통운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쌀쌀맞은 치킨 되시겠다. 100% 우리 쌀로 만든 맛은 더 바삭하고 더 맛있는 치킨이 나오죠. 기름기 NO, 밀가루 NO. 고품격 웰빙 오븐 구이 쌀닭 바사삭 치킨. 입에 촤악 감기는 애간장 치킨. 바삭한 쌀닭 위에 부드러운 치즈가 솔솔. 침샘 자극시키는 쌀닭 눈꽃 치킨. 쌀만 모르고 치킨을 논하지 말라. 웰빙과 더 맛있고 바삭한 치킨 한번 드셔보시면 맛에 푹 빠집니다. 치킨의 격을 높였다. 건강한 맛을 부르는 새 이름 쌀쌀맞은 닭. 네,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이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정말로 뭐 구조개혁이 벌어질 것인지 궁금하긴 한데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개혁이 단행되었을 때 뭐 실업이라든가 기업 부도라든가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우려가 되고요. 어느 정도의 강도로 구조개혁이 진행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중국 정책 당국이 중점을 두는 게 결국은 철강 등의 설비 과잉을 해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설비 과잉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실 국유 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업이 증가를 하고 또 국유 은행의 부실 채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실이 쌓여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전통 제조업 부문이 크게 위축되는 것을 사실은 IT를 비롯한 새로운 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메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IT라든지 서비스 부문에서 제조업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줬는데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이런 IT라든지 서비스업 부문까지 좀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면 중국 정책 당국의 이런 제조업 구조조정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또 뭐 구조개혁을 통해서 중국 경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도 또 지금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한 번에 지난해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 계속 또 뭐 언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예측이 난무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원래 뭐 많은 경우는 3번 정도 올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연초에 워낙 세계 상황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미국의 블룸버그가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70% 정도가
6월까지 인상이 연기될, 적어도 6월까지는 추가적인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배경에는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그게 꼭 뭐 미국 금리가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세계 경제가 이제 더욱 그 변동성이 커지고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국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그 뭐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워낙 그 신흥국가들로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갔던 것이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그게 역전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를 쉽게 높이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우려했던 그 중국 내 자본 유출도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겠죠. 네. 박사님은 미국 금리 인상, 지금 교수님께서는 6월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또 다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동안은 사실 미국 경제가 올해 금리를 못 올릴 정도로 굉장히 좀 나빠지고 있는 그런 게 사실은 세계 경제 불안 요인이었는데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그래도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월은 동결이겠지만 6월이나 그 이후에 금년 내에 한 차례 두 차례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 차례 정도 더 인상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상반기에는 힘들지만 후반기에는 추가적인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것 같고요. 금리 얘기가 좀 나온 김에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일본이나 유럽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뭐 그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학자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쉽게 마이너스 금리를 금리 인하에 좀 더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기존의 그 금리 인하 정책에서 우리가 예상하던 것 그런 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뭐 소비가 늘 수가 있고 투자가 늘 수가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소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론적으로 볼 때도 이게 뭐 경제학 원론에서 하는 얘기인데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두 가지가 뭐 반대로 작용을 해서 분명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하는 게 명목 금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투자 결정에는 실질 금리가 더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지금 디플레 상황에서 그만큼 명목 금리가 내려간 만큼은 안 내려간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뭐 케인즈가 한 그 유명한 얘기도 있지만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에서 더 크게 좌우되는 것이고 뭐 금리라든지 이런 변수보다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그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뭐 금리가 조금 내려갔다가 투자를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어디까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느냐. 이건 뭐 그 폭이 마이너스로 가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커지면 그 돈을 빼서 오히려 은행에서 뭐 굴릴 자금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한 가지 이제 그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이제 환율이 상승을 해서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시켜서 수출이 늘어나는 채널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 국가들도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것 같고 일본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마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것 같은데 일본 경우는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발생을 했지만 뭐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국의 평가 절하를 통하는 수출 증가 외에는 뭐 크게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이제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박사님도 비슷한 견해이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지금 실시된 게 2014년 중반 이후로 유럽에서 몇 나라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금년 1월 달에 일본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효과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유럽은 어땠습니까? 유럽에서는 사실 미 연준의 피셔 부의장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대출 확대라든지 소비를 늘리는데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다가올 경기 침체기에 마이너스 도입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을 또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이 1월 말에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 후에 오히려 엔화는 강세로 가고 예. 또 금융시장이 이제 불안해지면서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이 좀 부각된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은행이 이제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를 하면 예. 은행 입장에서는 그 손실을 고객한테 이제 전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 말은 고객이 은행에 맡긴 예금에도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막상 유럽에서도 은행의 예금액까지 민간 예금액까지 마이너스 금리가 일반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이 줄어들고 예. 수익성이 이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면 예. 은행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인데 자금 중개 기능이 위축되면서 은행 입장에서 오히려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줄이거나 예. 대출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정반대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은행들의 주는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까? 예. 그렇게 고심하다가 사실은 일본은행도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것이고요. 유로존도 아마 일본을 따라서 예치금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적용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은 은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까 아마 여러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이나 일본이나 이미 도입한 정책이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그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방향으로. 뭐냐 그 찾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2014년부터 이제 유럽은 시행을 했고요. 이제 일본은 막 시행을 시작했는데 사실 유럽은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일본은 시행을 하자마자 지금 오히려 그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게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아시아 뭐 국가들과의 관련성이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일본이 중국이 뭐 위안화가 평가절하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또 이제 그 마이너스 금리로 가게 되니까 이제 강달러와 연계해서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개도국들에서도 경쟁적인 평가절하 혹은 뭐 한국 같더라도 한국을 보더라도 중국이 평가절하가 되면 원화의 절하 압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신흥국들에 대해서도 그런 예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에서 자금이 다시 빠져나와서 일본으로 왜냐하면 엔화가 많이 아베노믹스 이후에 신흥국들로 굉장히 많이 또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그 유입됐던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엔화가 강세를 나타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시 일본으로 그렇습니다. 자금이 회귀를 하고 그 과정에서 또 평가 오히려 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역작용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뭐 오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관심은 우리 경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유 유가 하락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경기 둔화, 그 다음에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 경제에는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뭐 좀 과장스럽긴 합니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퍼펙트 스톰이다, 뭐 칵테일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놓고 있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동안 지난해 이후로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금년 들어서는 마이너스 폭이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수출이 부진한 대신 좀 소비라든지 내수를 키우는 쪽으로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사실 정작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는 게 아직 안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도 쉽지 않다고 보십니까?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반짝 좀 소비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개별 소비세 인하 또는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 실시 이런 정책 효과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올 들어서 좀 정책 효과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또 2월 초에 그 개별 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고 또 재정을 이제 조기 집행하는 그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흔히 그 소비 절벽을 막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소비의 구조적인 위축, 미래에 대한 불안 또는 노후 불안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이렇게 단기간에 살아나기 어렵다라면 결국은 대외 환경이 수출인데, 좋아져서 수출이 좋아져야 될 텐데 지금 대외 환경을 보면 그렇게 또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국 경제의 그 성장세가 얼마나 그 둔화될 것이냐. 그러니까 높아지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낮아질 텐데 얼마나 빠르게 낮아질지 여부 또 그에 따라서 중국 위안화가 또 얼마나 또 빠르게 절하될지에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이 이제 흔들리면서 소비나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경제가 관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또 소득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소득이 늘어나면 수출 주도 경제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대외 여건도 녹록지가 않고요. 크게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근데 우리 수출 지금 잘 안 되는 게 이게 대외 여건 탓만이라고는 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구조적인 문제 전문가들이 얘기 많이 하던데요. 네네. 그 한국이 뭐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건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대적으로 그나마 선방을 했던 이유가 중국이 이제 인위적인 부양을 통해서 그 성장률 하락을 추가적인 하락을 막고 있었고 그 덕분에 한국의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의 뭐 종속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연계성이 더 확대가 되었는데 그게 지금은 오히려 이제 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침체가 다른 나라보다 지금 더 급격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불리한 대외 여건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 이게 단순히 중국의 경기 침체만이 아니라 중국의 어떤 그 구조적인 변화도 분명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내 뭐 생산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한국이 그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달라질 것이고 또 따라서 품목이나 산업의 개발에 있어서도 어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박사님 새로운 먹거리 찾는 노력이 좀 시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 주력 그 수출 제품 전자 쪽에서 TV라든지 또는 휴대폰 그런 것들이 이미 거의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됐고 그래서 새롭게 그 시장을 열어서 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중국이 지금 빠르게 추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중저가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워낙 빠르고 또 기술력 면에서도 또 우리하고 별 차이가 이제 안 느껴질 정도로 상품의 질적인 면도 많이 개선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국의 추격을 물리치고 또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또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느낌이 들긴 한데 갈 길은 참 먼 것 같습니다. 우리 금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원화도 평가절하하고 수출 여건도 좀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압력도 있기는 한데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뭐 국내 유입된 자금 유출도 또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지난해 말에 중동계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출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기준금리 인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명히 금리를 인하하면은 뭐 자본 유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 금융시장에 불안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방향은 누구나 뭐 꼽을 볼 수 있지만 이제 실제로 결정을 내릴 때는 그 상대적인 뭐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될 텐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가 뭐 없진 않을 것이고 또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안 효과도 또 없진 않을 것이고 그런 요인들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일단 그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뭐 소비나 투자의 직접적인 증가보다는 아마도 이제 환율 인상을 통한 수출 증대가 가장 유력한 또 후보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환율을 보면 지금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에 상당히 많이 절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유로하고 비슷한 정도로 거의 다른 나라 국가들의 그 통화에 비해서 이미 절하가 되었고 또 무역 수지는 아시다시피 계속 그 대규모 흑자를 2015년 1,000억 불 흑자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게 수출을 더 늘리는 게 맞는 것인지
그 수출이나 순수출, 무역 수지를 더 흑자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인지 사실은 분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또 부정적인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단기적인 금융시장 불안도 있지만 우리 가계부채, 기업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장기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인하보다는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이제 연초 들어서 이미 소비 지표라든지 그런 게 악화되고 있고 또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목표치인 2%의 미만 그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라든지 물가 상황을 보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할 정도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좀 금리 면에서 더 낮출 여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내렸을 때 이제 우려되는 점. 지금 1월이나 2월에도 금융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화당국이 금리를 못 내린 이유가 결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제 불안한 상황이고 또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이런 그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든지 환율 급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금융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분위기고 이게 추세적인 변화인지는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국내 주식을 좀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또 금리 인하를 좀 지연시키는 쪽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본이나 유럽은 이제 추가적인 그 통화 완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할 여건이 어떻게 보면 좀 개선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은 뭐 아닐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이제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박사님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뭐 거기에 덧붙일 말씀은 없으십니까? 네, 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뭐 잠시 전에 그 중국 내 자본 유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도 또 우려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 제도 요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지금 한일 통화 스와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미국하고도 했었고 일본하고도 했었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그게 만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그래서 그걸 다시 뭐 재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지금 우리 외환보유고가 한 4천억 불 되나요? 네, 그 3,700억 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단기 외채가 한 1,000억 불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외환보유고의 뭐 적정 수준에 대해서 어떤 뭐 이론적인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흔히 생각하는 기준이 뭐 단기 외채만큼 1,000억 불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거기다가 뭐 M2 곱하기 0.2 한 값을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보면 5천억 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천억 불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현재 작동하고 있는 그 통화 스와프 다른 나라들 중국하고 비롯해서 합치 보면은 뭐 5천억 불은 충분히 넘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적어도 그 지표로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뭐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를 재개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뭐 어떤 얘기가 없는 것도 그런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한국 입장에서 볼 때도 아직 다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사실 뭐 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그 외환에 대해서,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뭐 이 정도면 적정 수준이다. 뭐 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또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박사님께서는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 수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뭐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느냐. 그럼 어느 정도? 뭐 한 4천억 달러 정도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외환 보유액을 늘리려면은 외환시장 개입해서 달러를 이제 사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환율이 높아지는 효과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이제 경상수 흑자 많다고 해서 미국 등에서 주시를 하고 있고 환율 조작국인지 아닌지 그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외환 보유액을 이제 사들이는 외환을 사들이는 그런 외환시장 개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이제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도 그렇게 이제 작은 수준은 아니고 또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가 연간 1,000억 달러 뭐 몇 년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봐도 외환 보유액이 뭐 그렇게 부족하지는 이제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참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 뭐 세계 경제도 그렇고 우리 경제도 그렇고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어떤 시대적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좀 구조 개혁 좀 시급하지 않을까? 무엇부터 좀 해야겠습니까, 교수님?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생각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이라는 게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시급하게 어떤 단기적인 문제가 급하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는 어떤 무리한 부양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뭐 이제 중국도 사실 뭐 그 베로라는 유명한 교수에 의하면 지금 뭐 6, 7% 성장해서 3, 4%로 곧 떨어져도 자기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추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제 잠재 성장률 수준이 낮아졌다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하고 뭐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추이를 이해를 하고 그 추이가 발생한 원인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새로운 산업 뭐 그다음에 역내 분업 구조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제 어차피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체력을 좀 튼튼히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무리하게 경기 부양을 해서 목표치 달성을 위한 뭐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무리한 경기 부양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경기가 급속히 나빠지면 소비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그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의 통화나 재정 면에서의 경기 부양 조치는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거에 더해서 장기적인 우리 경제의 효율성,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 개혁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노동 개혁입니까? 뭐 지금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도 얘기가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기업 구조 조정, 부실 기업 정리 그런 게 또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규제 완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우리의 수출 위주에서 앞으로는 소비나 내수를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그동안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 못했던 그런 쪽의 길을 좀 열어주는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구조개혁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씀 나누다 보니까 거의 마칠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교수님 제가 30초 드릴게요. 정리 좀 해주세요. 오늘 뭐 지금 이제 중국도 어렵고 뭐 유가 하락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단기적으로 혹시 뭐 위기가 올해 안에 뭐 발생을 한다. 그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기존 과거의 패턴을 보면 신용의 과잉 공급이나 투자 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부족할 때 또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주의를 하면 뭐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 나돌고 있는 3월 위기설의 실체에 대해서요. 오늘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석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홍기석 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자, 오늘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한 날이라고 하죠. 한낮 기온은 뭐 3월을 건너뛰고 바로 4월이 된 것처럼 아주 포근합니다.
자, 이렇게 봄은 오는데 우리 경제는 봄은 올 줄 모르고 한파에 떨고만 있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위기 대응의 해법을 좀 짚어봤는데요.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준비 우리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봄비 소식이 있다는데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